JNS 진실을 묻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슬람 공화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이며 기다릴까요? 이번 주는 전 세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슈, 월드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FIFA는 스포츠에서 포용성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관해서는 FIFA가 수년 동안 정반대를 사실상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축구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이란 국민 또는 억압하는 정권 중 누구의 편에 설지 묻는 일입니다. 지금 FIFA는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IFA는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사자와 태양 깃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깃발은 수백만 이란인들이 사용하는 상징이자 1979년까지 이란의 국기였습니다. 이 깃발은 테러 조직의 깃발도 아니고 증오의 상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보다 훨씬 오래된 이란 민족 정체성의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FIFA는 이 상징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FIFA는 전 세계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 팔레스타인 정치적 상징, 그리고 공개적인 정치 시위를 반복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월드컵에서의 모로코 말이에요. 분명히 팔레스타인 정치적 상징은 허용되지만 이란의 문화적, 역사적 상징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국기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깃발인데 이 단체는 90년대 초반까지 테러 조직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상징이지만 FIFA는 수년 동안 경기장과 전 세계 축구계에서 이 깃발이 등장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허용했어요. 하지만 이란의 역사적인 국기만큼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국기 문제를 넘어서요. FIFA는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학대하고 여성들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며 스포츠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정권을 떠받치고 그 행태를 정상인 것처럼 만들며 보호해왔어요. 이슬람 공화국이 여성의 축구장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성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공격당하기도 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블루걸로 알려진 사하르 호다이알이에요. 2019년 사하르 호다이알이는 남장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법원 밖에서 분신했고 이후 부상으로 사망했어요. 하지만 FIFA는 팬들에 대한 성별 아파르테이트와 박해에 맞서겠다는 의미 없는 성명만 발표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는 건 팬들만이 아니에요.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의 운동선수들조차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어요. 나비드 아프칼이라는 챔피언 레슬러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처형당했어요. 아미르 나세르 아자단이라는 프로축구 선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보리아 다폴이라는 전 국가대표 선수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후 체포되었어요. 이란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알리 카리미는 이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인데 그는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정권은 그의 이란 내 재산을 압류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국가대표팀의 전 골키퍼였던 라시드 마자에리는 1월 8일과 9일에 정권이 3만 명이 넘는 이란인을 학살한 것을 비난한 후 몇 달째 실종 상태예요. 지금 월드컵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인데 이란 대표팀의 전 골키퍼가 강제 실종됐어요. 그리고 FIFA는 어디에 있나요? 축구를 정치적으로 만든 건 사자와 태양 깃발이 아니라 그 정권이에요. 여성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했을 때 이미 정치화된 거예요. 그들이 팀 랠리를 선전도구로 이용했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 만든 거예요. 선수들이 국민을 지지해 처벌받은 순간 이미 정치적인 일이 됐어요. 그들이 선수들을 단지 경기에 출전하게 해주기 위해 국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FIFA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이란 여자 대표팀 사건을 보세요.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에 이란 선수들은 경기 전에 이슬람 공화국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그 일로 인해 이란 국영 언론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전시 중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죠. 경기 후에 여러 선수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호주에 망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호주 연방경찰이 정권 관계자들로부터 떨어뜨려 5명의 선수를 호텔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데 도움을 줬어요. 호주는 그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해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일부 선수들은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도피했지만 정권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자 결국 마음을 바꿔 이란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 공화국 하에서의 스포츠이고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스포츠는 인간의 탁월함과 자유로운 경쟁을 상징해야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소프트 파워로 이용하고 있어요. 또한 FIFA는 스포츠를 소프트 파워와 부패 세탁에 잘 활용하는 걸 잘 압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캔들 누가 있겠어요? 2010년 FIFA는 이슬람 독재 정권인 카타르가 FIFA의 권력자들에게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뿌린 후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카타르에 줬어요. 그리고 2015년 FIFA 부패 사건이 터졌죠. 미국 당국은 대규모 뇌물수수와 조직범죄 혐의로 축구 관계자들과 스포츠 마케팅 임원들을 기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FIFA가 어떤 깃발과 상징이 허용되는지 도덕적 심판자인 척 행동할 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원칙에 관한 건가? 라고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 편의, 돈, 그리고 이슬람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FIFA가 러시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는 국제대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인권과 법, 도덕적 책임에 대한 성명도 함께 발표됐어요. 즉, FIFA는 마음만 먹으면 국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에 관해서는 시위대를 처형하고 히잡 위반으로 여성을 죽이며 운동선수를 고문하고 여성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고 스포츠를 이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갑자기 FIFA는 매우 조용해집니다. 더 많은 이란인들이 이슬람 공화국의 FIFA 대회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FIFA 규정도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FIFA 규정 제3조는 FIFA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FIFA 규정 제4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국가적 출신, 성별, 장애,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어떤 견해를 이유로 국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IFA의 인권 정책은 또한 FIFA가 인권 옹호자와 언론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이들의 보호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IFA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과 그 원칙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와 태양 깃발을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FIFA가 정권의 문화 통제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FIFA에서 정지되어야 하며 FIFA는 이란 국민을 검열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정권을 보호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란 정권의 미래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해들이 있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 정권은 미나브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여학교를 공격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학살했다는 신화를 집요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아이들 희생으로 공습이 전쟁 범죄라 여겨지길 바라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력 충돌법에 따르면 공습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습은 당시 알려진 정보,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표물이 군사적 가치가 있었는지,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점에 비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구분입니다. 법에 따르면 군대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 목표물만 겨냥해야 합니다. 이란 혁명병 수비대 IRGC 해군이나 미사일 시설은 합법적 군사 목표물입니다. 어떤 시설이 정권의 군사작전, 미사일 발사, 지휘구조, 방공, 해군 활동 또는 무기 저장에 기여한다면 그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센트콤의 브래드 쿠퍼에 따르면 그곳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순항미사일 시설 부지에 있었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건 복잡한 조사입니다. 학교 자체가 가동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순항미사일 기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격보다 더 복잡합니다. 조사가 끝나는 즉시 저는 여러분의 감독 역할과 위원들을 고려해 완전한 투명성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IRGC 군사기지 내부나 인접한 곳 또는 원래 경계선 안에 지어졌다면 정권이 민간인을 그 근처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 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중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건물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군사 목표에 통합될 경우 그 보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전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표적 분석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장소가 IRGC와 연계된 순교자 학교 단지 일부였다면 명명된 대로일 것입니다. 그곳이 기지와 군사적 또는 이념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그랬고, 또는 공습이 그 주변의 IRGC 시설을 목표로 했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쟁점은 그곳에 학교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있었는가입니다. 다음은 비례성의 문제입니다. 비례성은 민간인이 전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표적이 전쟁 중 IRGC 해군이나 미사일 기지였다면 매우 가치 있는 군사 목표입니다. 공격하는 측이 당시 정보의 근거에 그 학교가 더 이상 민간 학교로 기능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없다고 믿었다면 정보 실패가 자동으로 이 공격을 전쟁 범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는 어떨까요? 법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지만 완벽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래된 정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조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고의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방패와 민간인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군사구역에 아이들을 배치하거나 남겨뒀다면, 특히 공격 이후라면 이는 정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을 일입니다. 법은 군사력이 기지를 민간인으로 둘러싸서 면책받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아이들을 군사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못한 후에 그들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공격이 IRGC 군사 목표를 겨냥한 것이고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이 상당했으며 민간인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오래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민간인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가 비극적이더라도 그 공격은 무력충돌법상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자동으로 전쟁 범죄가 아니며 정당한 전쟁의 민간인 사망도 곧 범죄 의도나 잘못의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나부는 외딴 곳에 있는 그저 그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건에 대해 정권의 입장에 동조하는 보도들조차도 그 시설에 위치한 여자 초등학교가 역사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해군기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그 옹호자들은 이제 2016년경부터 위성사진을 보면 학교가 울타리로 둘러싸이고 다시 칠해지고 교실과 놀이터가 있는 민간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왜 어린이 학교가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해군 및 미사일 시설의 내부, 인접지역 혹은 원래 경계 안에 위치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정권 주장에 드러난 첫 번째 큰 허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학교만 보고 IRGC 기지는 못 보게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점은 바로 시간대입니다. 교사도조 인사들, 국제 엠네스티, 가디언, 타임, 그리고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역에서의 공습은 오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평범한 토요일로 이란에서는 학교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공습이 시작된 후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43분에서 45분 사이에 공습이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IRGC 군사기지 내에 위치한 시설 안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문점은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정권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미국의 예비조사 결과가 학교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오래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IRGC 장교가 이란 국영 TV에 출연해 전혀 토마호크 미사일 같지 않은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드론이 접근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부대가 처음에는 소화기로 대응해봤으며 이후 DSHK 12.7mm 중기관총을 가져와 삼각대에 설치해 드론을 격추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빠르고 낮게 날아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볼 수도 없고 하던 일을 멈춰 삼각대 달린 중기관총을 가져와 설치하고 조준해 사격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느린 드론이나 배회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훨씬 더 가능해요.
그럼 뭐였을까요? 토마호크였나요? 드론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나요? 왜 IRGC 장교가 정권의 공식 입장과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정권이 무기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또 무엇을 속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매트 타르디오의 분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타르디오는 시각적 증거와 현장 배치를 조사한 독립 군사 분석가예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주류 보도가 정권 측 출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의 증거에 따르면 공격이 있었던 곳은 정권이 주장하는 일반 여자 학교가 아니라 IRGC와 연계된 순교자 학교 단지의 일부였고, IRGC 해군 및 미사일 기지와 통합되어 있었어요. 카르디오는 또한 손상된 건물 내부에서 IRGC와 관련된 군사기념물과 순교자 자료들이 있는 사진도 공개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그런 것이 왜 있는 걸까요? 이것이 정권 이야기의 네 번째 허점입니다. 그 장소는 이중 용도로 쓰인 적이 있고 정권은 이 논의 자체를 원치 않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이슬람 공화국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까요? 이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PS-752편을 적주해 176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며칠간 거짓말하다 증거로 인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권은 1월 8일과 9일 시위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아이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제 언론이 또 실패했어요. 이 사건을 책임감 있게 보도하려면 미나의 한 학교에서 민간인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만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소는 과거에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 안에 있었던 이력이 있어요. 하지만 대신 대부분의 보도는 미국이 여학생들을 폭격했다는 식으로 바뀌었고, 바로 이것이 이란 정권의 선전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해요. 만약 표적 지정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해야 해요. 오래된 정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도 밝혀야 해요.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이란 정권이 복잡하고 어쩌면 정권이 야기한 비극을 선전의 승리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애초에 왜 학교가 이란 혁명 수비대 군사기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권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주장하는데 왜 장교가 드론을 언급했고 그 장소의 군사 역사는 왜 축소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습이 시작되고 모든 학교가 폐쇄된 뒤에도 왜 아이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서방 언론이 과거에 대량 사상자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정권을 왜 신뢰하는지, 그리고 무고한 이란 어린이들을 학살했던 그 정권이 이제는 그들의 수호자인 척 행동하도록 왜 허락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진짜 이야기이지 정권의 동화 같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번 주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추한 것 코너로 가겠습니다. 먼저 나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민망합니다. 뉴욕시 감사관이자 연방 하원 의원 후보인 브래드 랜던은 최근 퀸스에 있는 한 모스크를 방문해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꾸란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오마르와 라시다 틀라입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자랑스러운 유대인 뉴요커로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합살이 신성 모독이며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제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이나 신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병원과 학교를 파괴하는 폭탄도, 레바논에서의 점령도, 저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것이 잠재적으로 집단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소란과 싸운 파트너십처럼 라시다 틀라입, 이란 오마르, 그리고 의회의 다른 분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감당할 수 있고 모두가 환영받으며 모두의 인간성이 존중받는 도시와 나라, 그리고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굴후와 알라후 아하드, 알라후 아사마드, 람 얄리드 왈람 율라드 와람야 쿰라후 쿠푸아나 하드. 오늘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유대인이라며 벌이는 이 모든 쇼는 정말 한심하디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이용해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를 비방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교도 운운하는 이슬람주의 수사를 늘어놓는 사람들 곁에 적극적으로 서 있는 비겁한 겁쟁이들은 특히나 혐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드러지는 점은 이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영토 분쟁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레바논의 유일한 문제는 이슬람 공화국이 헤즈볼라와 함께 점령 중이라는 점이며 레바논인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렛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아첨하느라 그런 사실도 모릅니다. 그는 선한 척 하려는 욕심이 너무 커서 결국 이맘이 나중에 이교도들을 향해 마흐디가 칼을 들고 오기를 기도한 바로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드 사아드가 자멸적 공감이라 부르는 현상의 완벽한 예입니다. 민주주의, 관용, 여성의 권리, 그리고 다원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정치인이 한 방에 서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정치 집단에서 나왔다면 즉시 비난받았을 언사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는 것만으로도 창피할 정도예요. 그리고 최근 아야톨라 비비시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성들이 가난 때문에 딸을 아동 결혼으로 판다는 끔찍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파는 남성들을 주된 피해자로 묘사하기까지 했어요. 한번 보세요. 투울라시드 하지미의 집에서 우리는 갑자기 그 참혹한 영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부릅니다. 루키아와 루히아는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7살이에요. 압둘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페이크 리드베커, 너도 어린 시절 있었잖아. 저는 제 딸들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가난하고 빚이 많아요. 입술이 마른 채 집에 돌아오면 괴롭고 혼란스러워요. 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아빠, 빵 좀 주세요. 라헬라. 하지만 제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일자리가 어디 있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압둘. 라고 말합니다. BBC의 이에텔만이 이렇게 비열하고 경멸스럽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어린 딸들을 성노예로 팔아넘기는 남성들을 피해자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돼지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소녀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BBC는 아버지들의 인간적인 면, 그들의 고통, 감정, 힘든 선택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인 아이들은 거의 배경인물처럼 취급합니다. 정말인가요? 이런 패턴은 이슬람주의 사회를 다루는 서구 언론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정권들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저지르는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맞서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모든 것이 빈곤이나 문화 혹은 복잡성으로 재해석됩니다. 하지만 아동 신부 문제는 전혀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지워버렸고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금지했으며 여성을 재산으로 여기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초점이었어야 했지만 BBC는 소녀들을 파는 남성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추악한 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국회의원 토마스 매시가 켄터키에서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고 이로 인해 히스테릭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오른쪽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 에이펙 등 누구든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전체 타커 칼슨 진영은 공화당 유권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이후 진짜 유권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이며 친이스라엘적인 지역 중 하나인 켄터키주 제4선거구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시 의원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이스라엘, 에이펙, 외국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 유대인들을 악마화하는 집착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약 10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즉시 난리가 시작됐어요. 터커 칼슨은 온라인에서 이스라엘 로비가 토마스 매시를 낙마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온라인 알트라이트 생태계의 다른 사람들도 켄터키 복음주의 공화당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이 전혀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인 것처럼 에이펙의 선거를 샀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미국의 친이스라엘 공화당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유권자들이 당신을 외면할 때 놀랄 수 없죠. 물론 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이스라엘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는 연합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이고 온라인 논평가들은 보수적인 미국을 완전히 잘못 읽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메시의 수정헌법 제1조 타령은 항상 완전히 농담거리였어요.
제 말은 이 사람은 수년 동안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 열린 토론, 검열 반대에 대해 설교해놓고 유대인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가 그와 한 번도 상호작용하기도 전에 X에서 미리 저를 차단한 사람이에요. 이 점 때문에 그는 혐오스러운 사기꾼이 됩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척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미국 여성을 보자마자 차단 버튼 뒤에 숨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관점 차별을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정책과도 모순되는 행동을 해요. 겁쟁이네요. 그가 패배 연설에서도 이상한 유대인 집착을 보였어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일찍 나왔을 텐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복해야 했고 텔아비브에 있는 에드 갈리온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경제나 지역 문제,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대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다시 반유대주의 음모론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은 진정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워싱턴 대변인인 트리타 파르시와 어울리고 친이슬람 공화국 나약 루비 단체의 지지까지 받은 거예요. 심지어 메시의 전 여자친구도 그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사실 메시는 헌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편협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반유대주의는 전혀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그는 시온주의와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위험한 이중충성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왔어요. 그는 의회가 미국의 애국심보다 시온주의를 더 신경 쓴다는 뉘앙스의 게시물을 공유했어요. 메시와 연계된 PAC도 유대인 기부자인 폴 싱어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를 식별하기 위해 다윗의 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명한 미국 유대인들을 겨냥해 자신의 정부 계정에서 그들을 차단했고 이는 그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켄터키 유권자들은 분명히 토마스 메시의 이런 수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혐오는 실패하는 이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메시, 당신은 분명히 패자예요. 잘 가라 유대인 혐오자. 이것으로 이번 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소식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X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 JNS TV Ask the Subtweet에서 만나요.